네, 올해 4월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죠. 새해를 맞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첩 안 가져오셨나 봐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첩을 다 어디서 공수를 하시는지. 예. 네. 제가 국회의원 때는 네. 농수산위원장을 할 적에 농민신문이라고 농협중앙회에서 내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의 취재 수첩을 작은 라면 박스 하나로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그걸 몇 년 썼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 친정 신문사에서 또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를 주어서 거의 다 썼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으로 지금 시작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장수 총리 2년 7개월 내각을 총괄하셨습니다.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나는 몇 점이다. 제가 제 점수를 매긴다는 네. 건 이상하고요. 네.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현장 참 많이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시니 네. 최근에도 뭐 포항 지진 현장, 네. 산불 피해 강원도 다녀오셨고요. 현장 총리로도 좀 유명하시잖아요. 현장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납니다. 네.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시작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정책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현장을 가본 뒤에 정책이 좀 달라진 경험 이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아주 큰 정책이 하나 달라졌습니다. 네. 특별 재난 지역 아실 거예요. 네. 뭐 태풍이 불었다,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제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그걸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읍면동 단위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국무회의에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마을, 어떤 읍면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군 전체로는 기준에 미달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도움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재작년 여름 충북 지방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정평의 어떤 마을이 많이 그 피해를 겪었었어요. 네. 그런 사례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를 내놓으시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후임 총리한테 그 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네. 인구, 경제, 평화. 인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커녕 더 나빠졌으니까요. 참 마음이 무겁고요. 경제는 좋은 면과 나쁜 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만은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더 지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력을 더 높이면서 포용성은 강화해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고 평화의 문제 좀 이따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평화를 안정되게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평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좀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럼 한반도 비핵화, 뭐 평화 정착 이 문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좀 울퉁불퉁한데요. 예, 연말부터 북한의 전원회의로 북한의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썩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려했던 것처럼 완전히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그런 상태가 올해도 유지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요컨대 미국의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도 미국한테 조금 더 엄포를 넣는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네. 그 점은 약간의 희망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대해 볼 구석은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럼 아직까지도 좀 여진이 남아 있고요. 작년에 우리 사회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검찰 개혁. 네, 최근 공수처법 통과됐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제일 야당이 빠졌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타깝죠. 네. 그런데 시작이 패스트 트랙
신속처리 법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제도는 국회 선진화법에 여야 합의로 넣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여야 합의는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만든 거예요. 국회를 좀 더 좋게 하자,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자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그 점에서는 조금 내부적인 고려가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쉽다는 말씀 들었고, 그럼 그 법 자체를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일부에서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수사를 하거나 뭐 이른바 문개기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이른바 4+1, 네. 4+1이 투표 당일날 보완 조치를 두기로 합의를 했지요.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그런 그 우려를 불식할 만한 보완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뭐 어떤 점을 보완책으로 혹시 염두에 두신 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검경이 넘겼을 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단 시일 내에 통보를 해준다거나 하는 장치를 두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괴물처럼 되지 않게끔 하는 약간의 견제 장치 같은 걸 둘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인 정치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문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두텁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총리, 대통령 두 분이 되시기 전에 이 총리의 태도 보수라는 표현에 문 대통령이 무릎을 탁 쳤다. 이래서 인연이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무릎을 치셨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대통령님의 전화를 처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제가 이 반성적인 마음으로 우리 당이 고쳐야 할 것을 써서 이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태도 보수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회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공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추구하는 태도는 보수적이기를 점점 원해간다.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고령화, 고소득화, 고학력화. 그래서 막말을 하거나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싫어하신다. 그 당시에 우리 당내 막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썼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요컨대 당신께서 책을 쓰시는데 그걸 인용해도 좋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러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이 된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적인 전화를 주고받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개인적인 관계가 좀 돈독해진 건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태도가 본질이라는 말씀을 그 청와대 내에서 하신 적도 있죠. 네. 혹시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지 총리가 더 남기를 바랬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당에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시니 문 대통령이 놓아드렸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놓아드렸다는 말씀을 저는 이제 경찰 용어로 훈방이다 이렇게 훈방. 네. 예, 말한 적도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배려이실 거고요. 그리고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수개월 동안 아주 원론적이지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뭐 하도 많으니까요. 네, 뭐 사이다, 네. 꼼꼼 총리 그런 뭐 후한 평가들인데요. 사실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무서워서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예.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일에 엄격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이건 이행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또는 현장까지 침투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나오기 어렵거나 심지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도 많습니다. 제가 비교적 여러 방면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책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게 공직자들께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건 제가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막걸리도 자주 마시고 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들이 긴장을 하신다고 예, 회의를 할거나 할 때 예. 장관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날카롭게 질문을 장관들께는 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요. 예. 한 번은 장관님들끼리 저녁을 잡수시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예, 갔더니 한 두어 잔쯤 막걸리를 저한테 주시고 조금 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갑자기 총리님 묻지 좀 말아주세요. 아니 어떻게 질문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한 개씩만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체 항의를 하셨군요. 네. 예. 자, 그럼 총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체로 그런 흐름에 놓여가는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하셨고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당이 원하는 어떤 자리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뭐 이른바 종로 빅매치 성사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것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국회의 일정이라든가 당의 구상 같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확답할 단계는 아니고요. 대체로 저도 정치의 흐름을 읽는 편인데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정글이라고 어디서 표현을 네. 하셨더라고요. 이제 정치를 하러 돌아오시는 건데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고 보시니까 그런 결정을 하셨을 테고 그럼 여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 약간 목을 매는 형국입니다. 네. 왜 중요합니까? 이번 총선이 특별히.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네. 그게 표출되고 있죠. 원래부터 있었던 것보다 더 이 풍랑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경험하시다 보니 한쪽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영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네. 세력이. 또 그런 세력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 세력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점점 더 갈등이 국회 내에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한 번쯤은 정리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탄핵 그 전과 후의 과정에 분출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 국민들의 분노, 요구 이런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미래로 갈 텐데 아직 모두 해결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그 분수령이 될 겁니다. 좀 더 빨리 해결할 것이냐, 해결이 지체될 것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희 반으로 갈렸다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썼습니다. 광장에서도 의견이 갈려져 있고 쪼개졌다라는 극한 표현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시대 정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언제나 통하는 말씀은 신뢰지요. 신뢰. 네, 믿음이 간다는 그런 것.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간다의 경쟁이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 다수 국민이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답을 드리는 것의 경쟁이어야 할 겁니다. 네, 그쪽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느냐의 경쟁이겠죠. 네. 그리고 품격 있는 정치에 우리 국민이 목말라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래야죠. 네. 아까도 제가 태도 보수라는 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민은 이미 상당한 정도까지 의식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정치인들이 그러지 못한 것을 영 언짢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한 분 한 분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여의도만 들어가면 좀 이상해지는 이것을 이제는 좀 고쳐야죠. 그러면 이제 일정을 좀 따져보면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공직 사퇴 시한이죠. 16일까지 총리직을 계속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로 출마를 위해서 후임 총리 인준 이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회도 그런 일정이 왜 중요한가를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네, 그리고 정략적 계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이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른 감이 좀 없지 않지만 차기 대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수개월째 1위시기 때문입니다. 왜 계속 지지도 1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선 주자는커녕 총선 주자도 아직 아닙니다. 네. 네. 네, 유력한 대선 주자였죠. 고건 전 총리 이 중도 포기하면서 권력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권력 의지 있으십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단지 책임감이 몹시 강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그럼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총리는 대통령 그림자에 가려진 2인자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요.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이 되려면 좀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각을 세워야만 지도자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이 그 수행이 될 텐데 마치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다른 얘기하는 건 그 무책임한 일이죠. 저도 상당 부분의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면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건설적 제안 또는 건설적 대안 제시 그 정도가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드릴까요? 네. 팬클럽 있으십니까? 총리께서는? 여기저기 생긴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모르고 어떤 건 네. 알기도 하지만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제 이른바 팬덤이라고 하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문 대통령도 그랬고요. 네. 뭐 대선 주자로서 그런 팬클럽들 이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양면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대선 주자는커녕 총선 주자도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네.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어딘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좋아하면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어떤 강렬한 지지자들의 그룹이 생긴다는 것이 좋지요. 좋은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 제약을 받는다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늘 이른바 권력 주변의 문제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도자에게는 지지자나 조직도 필요하지만 그와 비슷한 정도로 지도자에게는 고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는 편입니다. 지금 조직도 필요하지만 고독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이제 팬클럽 얘기를 했고 좀 당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예. 이 이낙연계 개파가 없다는 게 약점이 아닐까요? 뭐 좀 얄궂은 질문입니다만 당내 지지 세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정세균 후보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죠. 네. 산이 깊으면서 교통도 편한 곳은 없습니다. 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러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행정부를 떠나서 다시 정치권, 의회로 가실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정치의 협치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네. 많이 말씀도 네. 하셨고요. 여야의 협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까 원래 우리 정치 문화에 그런 척박함이 있죠. 거기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셨다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처 같은 것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가
정권을 뺏는 과정이다라고만 인식되는 것이 잘못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이른바 비토크라시. 이것이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저는 한국 정치 문화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번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다당제를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양대 정당이 제3, 제4, 제5 정당 어딘가하고 손을 잡아야만 원내 다수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3, 제4, 제5 세력에게 더 매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이어서는 매력이 없어질 거예요. 뭔가 중간 세력들이 수용할 만한 정책 대안 또는 유연성 이런 것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까지의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기대하시는 점이고 잠시 짚어보면 협치가 안 이루어지는 원인 중에 정부 여당에겐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네. 좀 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정치 문화가 그렇다는 것만 탓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성을 들였더라면, 좀 더 낮이나 밤이나 대화를 더 했더라면, 저도 총리하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녁에 정치인들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그랬는데 응해주질 않으세요.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만 응해주시고 그 뒤로는 그 전도 후도 응해주지 않으세요. 모셔도 오시지 않고 그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간간히 이제 좀 답을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런 극단의 대립 정치를 좀 해소해 보겠다, 극복해 보겠다, 나는 들어가서 뭘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지요? 네. 우선 제일 대척점에 계시는 분하고 밤에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막걸리를. 예. 네. 제가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할 적에 2년 동안 표결 한 번도 없이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 위원회에 강기갑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아, 그 강기갑 의원님마저도 도와주셨어요. 그 비결이 야간 정치에 있었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소통이 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정책 또는 안건은 사전에 조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반대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해드리고 하시게 하고 그러나 통과는 되게 하고 그런 상태로 조정을 해서 안건을 올려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노력이 충분했을까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를 왜 하십니까? 재밌으십니까? 힘들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부닥치는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부닥치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정치의 기본 책임인데요. 그렇게 못하면 하다못해 국민께 위로라도 드리는 것. 그것도 어려우면 저 정치인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기라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드리는 것.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심장은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겁니까? 정치인으로서 목표, 철학 같은 걸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그 장관을 만났는데 우리 이 큰 섬유업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섬유업체가 좀 억울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께 제가 방문했을 때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푸는 것이 당신의 지역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방글라데시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장관님이 제 심장은 아직도 기업인입니다. 하길래 그에 대한 맞장구로서 내 심장은 아직도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자. 그렇게 했는데 그냥 기자들이 그것만 썼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이렇게 풀어가야 할 문제, 국민들께 닥치는 문제를 그때그때 하나라도 해결하고 다음 방향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